가난한 시골 마을 끝자락, 구불구불한 흙길 끝에 위치한 낡은 한옥에는 70이 넘은 이태식 할아버지와 박순자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 집은 사실 집이라기보다는 큰 오두막에 가까웠다. 썩어가는 나무벽은 기울어져 있었고 녹슨 양철 지붕에는 비가 새는 구멍들이 여기저기 뚫려 있었다. 집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작은 텃밭까지 뒤덮고 있었다. 한때 이 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작은 가족이 돌아오는 안식처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았고 이제는 두 노인만이 근처 강에서 잡은 생선이나 싸게 산 채소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노부부는 한 번도 누구에게 불평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이태식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걸어다니며 마른 나뭇가지를 줍거나 근처 폐품 수집소에서 고철을 주워왔다. 박순자 할머니는 집에 남아 허름한 부엌을 정리하고 남편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에 거의 들르지 않았다. 일부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를, 또 다른 일부는 노부부가 죽은 자의 저주에 걸렸거나 업보를 받고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간혹 호기심 많은 마을 아이들이 집 근처로 다가가면 어른들이 꾸짖었다. 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안 좋은 기운이 있어. 아이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 모든 소문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부풀려져 전해졌고 노부부는 더욱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슬픔은 소문이나 물질적 빈곤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30년 전 유일한 아들 민호의 죽음이었다. 민호는 너무 어린 나이에 20살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 아이는 노부부에게 삶의 마지막 희망이자 미래였다. 그들은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큰 비극이 닥쳤다. 민호는 원인이 불분명한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노부부는 스스로를 낡은 문 뒤에 가두고 세상과의 접촉을 피하며 기억과 슬픔 속에서 조용히 살아왔다. 오늘 가을의 흐린 아침, 비가 곧 내릴 것 같은 날씨였다. 이날은 바로 아들 민호의 기일이었다. 매년 이날이면 박순자 할머니는 정성껏 작은 제사상을 준비했다. 하얀 쌀밥, 간장에 졸인 고기, 몇 가지 과일과 떡을 소박하게 차렸다.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소박한 제사상 위에 순한 표정과 밝은 눈을 가진 젊은 민호의 영정 아래 놓았다. 사진 속 민호의 얼굴은 여전히 젊고 희망에 찬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영정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아들의 미소와 목소리를 생생히 기억했다. 그녀의 가슴은 한 번도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아팠다. 영정을 바라보는 순간 민호가 떠난 날의 기억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되살아났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가랑비가 낡은 지붕을 두드렸다. 이태식 할아버지는 제사상 앞에 서서 영정 속 아들의 순수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탁자 모서리에 손을 얹었다. 마치 마지막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싶은 것처럼.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눈은 흐릿해졌지만 민호에 대한 그리움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옆에선 박순자 할머니가 방금 피운 향을 들고 있었고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목 메인 그녀의 울음소리는 밖의 쓸쓸한 빗소리와 어우러져 처연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마을 입구에서는 오늘이 민호의 기일이라는 소식을 아는 사람이 몇 없었다. 오경순 아주머니는 간혹 이태식 할아버지 집에 들러 몇 가지 간식을 가져다주며 위로를 표하는 드문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는 선한 마음씨를 가졌지만 때로는 말이 많았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할 때 반은 사실, 반은 과장된 목소리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누가 알았겠어? 이태식 할아버지와 박순자 할머니가 예전에는 부자였다고? 소문에 따르면 그 가족은 명문 가문 출신이라는데 왜 지금은 저런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는지.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오경순 아주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두고 봐, 그 아들의 기일은 항상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올해도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길지 모르지. 김금자라는 다른 여자가 말을 이었다. 그건 헛소문이야. 난 그들이 부자라면 왜 그 위험해 보이는 낡은 집을 부수고 새로 짓지 않는지 모르겠어. 불쌍한 사람들, 그냥 우리 관여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자. 이런 소문들이 마을 전체에 퍼졌지만 아무도 감히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오경순 아주머니의 이야기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애매한 소재들이 있었다. 이태식 부부가 정말로 강력한 세력과 관련된 어떤 비밀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단지 조용한 시골에서 뜨거운 가십에 대한 갈증을 만족시키기 위한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일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불안한 눈길, 때로는 동정의 눈길로 낡은 집을 바라보았다. 가끔 그들은 바랜 옷을 입고 집 앞으로 나와 채소를 사서 다시 몰래 집으로 돌아가는 박순자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한 번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낯선 사람들이 노부부를 방문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그 방문은 이상하게도 짧았고 아무도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그 신비로운 차량들은 밤중에 조용히 떠났고 마을 사람들의 의구심만 남겼다. 이런 단편적인 장면들에서 마을 사람들은 마음껏 상상했다. 어쩌면 이태식 가문이 몰락하여 도시를 떠나도록 강요받았을지 모른다. 혹은 어딘가에 대기업을 운영하는 아들이 있는데 부모와의 불화로 돌아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은 추측과 소문일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타고난 민감함과 호기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올해 민호의 기일에는 특별한 일이 벌어질까? 향이 자욱한 집안, 습한 나무 벽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와 섞여 퍼져나갔다. 흔들리는 촛불은 두 노인의 지친 얼굴에 비쳤다. 비록 가난하고 외롭지만 그들은 여전히 모든 정성을 다해 민호의 제사상을 준비했다. 그것은 저승에 있는 아들에게 그들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등잔불을 하나 더 켜서 영정을 비추었다. 해가 거듭되면서 영정은 노랗게 변색되었지만 사진 속 젊은이의 빛나는 눈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할머니는 가슴에 손을 얹고 흐느꼈다. 민호야, 오늘이 내 기일이야. 엄마 아빠에게 돌아와 주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널 그리워한단다. 할머니의 신 목소리는 수년간의 비통함을 담고 있었다. 이 모든 세월이 흘러도 그녀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와 살갗을 스치는 한기뿐이었다. 가끔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다락방 구석에서 들리는 쥐의 소리가 섞여 들렸다. 그때 작은 노크 소리가 울렸다. 박순자 할머니는 얼어붙었다. 민호의 기일에 누가 이곳을 찾아올까? 오랫동안 친척도 친구도 없었다. 민호의 모든 가족은 마을을 떠났고 학창시절 친구들은 이미 삶의 다른 길을 걸어갔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잠시 후 더 급한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렸다. 박순자 할머니와 이태식 할아버지는 서로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끌며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삐걱거리는 나무문이 열리자 피에 젖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어두운 색의 코트를 입었고 모자 때문에 얼굴에 반이 가려져 있었다. 이태식 할아버지 댁 맞으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그렇소. 자네는 누구요? 이태식 할아버지가 감정에 복받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젊은 남자는 비에 젖은 눈으로 수줍게 대답했다. 저는 준혁입니다. 민호 형의 친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우성은 눈을 가늘게 뜨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당신도 민호를 그리워해서 찾아왔군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정우성의 냉담한 분위기에서 뭔가 감춰진 것을 느꼈다.
또한 그는 강석진이라는 사업가를 언급한 편지를 떠올렸다. 정우성이 관련이 있을까? 이 외진 시골 마을까지 고인을 추모하러 오는 사람이 흔치 않다. 특히 가난한 가족을 찾아오는 일은 더욱 그렇다. 정우성은 향을 다 피우고 이태식 할아버지와 박순자 할머니를 향해 말했다. 저는 다른 일이 있어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여기 제 명함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그는 운전기사와 함께 차로 돌아가 온 것처럼 갑작스럽게 떠났다. 준혁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정우성은 대문을 지나면서 뒤돌아 한 번 더 보며 이해하기 어려운 미소를 지었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울리고 차는 사라졌다. 뒤에는 큰 선물 상자와 노부부와 준혁의 머릿속에 무수한 질문만 남겼다. 정우성을 배웅한 후에도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이태식 할아버지는 고통스럽게 마른 두 손을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람? 어떻게 그가 오늘이 민호의 기일인 줄 알았을까? 게다가 자신을 사업 파트너라고 소개하다니. 우리 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던 걸까? 누구를 알고 지냈던 걸까? 호기심을 참지 못한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혹시 예전에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있었나요? 사람들이 소문을 내던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목이 베어 말했다. 사실이야. 우리가 지금처럼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단다. 말하자면 길지만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야. 우리 집안은 오래된 가문이었어. 민호의 할아버지는 많은 땅을 소유한 인근 지역의 부자였지. 하지만 우리 세대에 와서 병고가 찾아왔어. 땅은 몰수되고 사업은 실패하고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단다. 민호는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지. 준혁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민호가 한때 부유했던 가족에서 자라다가 가난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박순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일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래도 우리는 민호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이태식은 민호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모든 물건을 팔았지. 민호는 공부를 잘했고 우리는 많은 희망을 품었는데 이제 우리가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기도 전에 그 아이는 떠나버렸구나. 박순자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태식 할아버지는 옆에 앉아 가만히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나이든 그의 눈에는 분노의 빛이 어렸다.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 하늘은 공평하지 않아. 우리 아들은 착하고 뜻이 있었는데 짧은 인생을 살았고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있으니 집안 전체가 슬픔에 잠긴 침묵에 빠졌다. 밖에서는 가랑비가 계속 내렸고 빗방울이 흙바닥에 떨어지며 두 노인의 눈물과 섞였다. 준혁도 눈물을 흘렸다. 민호와 그의 가족을 위해 슬퍼하며. 밖에서 사람들이 이태식과 박순자가 운이 없고 가난하다고 소문을 내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 그들이 높은 곳에서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재산뿐만 아니라 외아들까지 잃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준혁은 신비로운 편지, 강석진이라는 이름이 생각났다. 그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혹시 강석진이라는 사업가를 아세요? 이태식 할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리며 망설이는 듯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강석진? KSJ 그룹의 회장 강석진 말이냐? 이 사람에 대해 들은 적은 있지만 증거는 없어. 예전에 우리 가족이 약간의 자본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그룹과 투자를 거의 할 뻔했어. 약간의 불화가 있었지. 사람들이 강석진이 불법 사업에 연루되어 있다고 했지만 아무도 증거를 찾지 못했어. 민호가 그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구나. 준혁은 가슴이 철렁했다. KSJ 그룹은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그 조직의 리더들은 모두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다. 어떻게 민호 같은 젊은 학생이
그들과의 갈등에 휘말릴 수 있었을까? 어쩌면 민호가 우연히 중대한 비밀을 알게 되어 침묵을 강요받은 것일까? 그 가능성을 생각하니 준혁은 몸서리쳤고 박순자 할머니는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두려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만약 그것이 민호가 떠난 진짜 이유라면 그 주모자들은 얼마나 잔인한가. 날이 저물자 준혁은 이태식 부부와 함께 밤을 보내고 싶다고 제안했다. 위로도 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노인도 동의했다. 오랜만에 준혁처럼 진심 어린 사람과 함께 있게 되어 반가웠다. 그래서 준혁은 방밖 낡은 대나무 평상에 자리를 마련했다. 밤이 깊어지자 음산한 분위기가 더욱 짙어졌다. 비는 그쳤지만 차가운 바람이 오래된 나무 판자 사이로 휘몰아쳤다.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 준혁은 멍하니 민호의 영정과 여전히 피어오르는 향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학창시절 추억을 떠올리다가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한밤중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준혁은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의 휴대폰이었다. 화면을 보니 전혀 모르는 번호였다. 직감적으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상대방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깊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의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 그러다간 화를 입을 것이다. 단 한 문장의 차가운 협박을 남기고 전화는 끊겼다. 준혁이 누구세요? 라고 물 틈도 없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식은땀이 흘렀다. 누가 그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왜 민호에 관한 진실을 찾는 것을 막으려는 걸까? 그는 번호를 다시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준혁은 위험한 소용돌이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노부부를 깨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민호의 죽음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누군가가 그를 막으려 하고 과거의 일이 다시 들춰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분명했다. 준혁은 무릎을 끌어안고 창문 너머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어둠은 마치 무서운 계획과 공모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우성의 갑작스러운 등장, 신비로운 편지, 협박 전화 등 모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준혁의 마음을 압박했다. 그는 항상 웃던 민호의 모습을, 지금은 영정 속 얼굴만 남은 친구를 떠올렸다. 물러설 수 없어.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민호 형은 좋은 친구였어. 진실이 밝혀져야 해. 다음날 아침, 동이 틀 무렵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마을 전체를 뒤덮었다. 준혁은 일찍 일어나 노부부를 위해 비에 젖은 마당을 청소했다. 잠시 후 박순자 할머니도 일어났지만 이태식 할아버지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젯밤 잠을 설친 것 같았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이 오래된 유선 전화는 잘 사용되지 않았고 주로 긴급 상황을 위해 설치해둔 것이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고 밖으로 소리쳤다. 여보, 당신 찾는 전화예요. 침대에서 이태식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다. 얼굴색을 보니 아직 피곤해 보였다. 그는 방구석에 있는 오래된 전화기로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이태식 씨, 어제 민호를 추모하러 왔던 정우성입니다. 명확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태식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제 만났는데 오늘 벌써 전화를 하다니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이태식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마 민호의 과거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조언하자면 누구의 선동에도 귀 기울이지 마세요. 특히 준혁이란 청년 말이죠. 조심하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노년에 더 많은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과거를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요. 이해하셨죠? 이 말을 남기고 전화는 끊겼다. 이태식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경제적 지원? 그는 그들의 침묵을 사려는 것인가? 이태식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웠다. 기뻐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들이 뭔가 크고 위험한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준혁이 계속 조사하다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태식 할아버지도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진실을 찾지 않고 지나칠 수는 없었다. 남편의 표정을 보고 박순자 할머니는 불안해졌다. 누구였어요? 어제 왔던 정우성이요. 그가 나에게 과거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소. 이태식 할아버지는 아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들의 눈이 여전히 그를 응시하는 것 같았다. 마치 책망하듯 애원하듯. 이태식 할아버지는 갑자기 주먹을 꽉 쥐었다. 비록 두렵고 나이가 들었지만 아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 하루 종일 준혁은 노부부와 대화를 나누며 단서를 모았지만 아직 출구를 찾지 못했다. 갑자기 이른 오후, 구름이 잔뜩 끼고 다시 비가 내릴 것 같은 때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먼 엔진 소리였다가 점점 커져 땅이 흔들릴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전에 없던 광경이 펼쳐졌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흙길을 따라 이태식 할아버지의 낡은 집으로 향했다. 마을 아이들이 흥분하여 길가로 뛰어나왔고 서로를 부르며 소리쳤다. 어른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세상에, 저기 봐. 전부 다 비싼 차들이야. 최소한 10대는 되네. 어디로 가는 거지? 그들은 차들이 이태식 할아버지의 낡은 집 앞에 멈추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집 안에서도 요란한 엔진 소리에 박순자 할머니가 덜덜 떨며 준혁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누가 왔나요? 준혁도 참백해졌다. 제가 가서 볼게요. 두 분은 안에 계세요? 준혁이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경호원처럼 보였다. 몇 초 후 한 대의 고급차가 천천히 문을 열었고 거기서 위험 있는 표정의 남자가 내렸다. 잘 정돈된 머리와 세련된 양복을 입은 남자였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와, 대기업 사장 같아 보여. 틀림없이 대단한 인물이야. 그들은 이런 부자가 왜 허름한 집을 방문하는지 의아했다. 이태식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왔다. 그의 눈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경호원들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공손히 인사했다. 그 남자는 앞으로 걸어와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드립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이태식 할아버지의 귀에 천둥처럼 울렸다. 박순자 할머니는 얼어붙은 채 더듬거리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주변 사람들도 놀랐다. 그 남자는 박순자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를 알아보지 못하세요? 저 태준입니다. 노부부는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그들에게는 민호 단 한 명의 아들뿐이었고 그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태준이 누구란 말인가? 왜 그들을 부모라고 부르는 걸까? 준혁도 놀라서 눈이 커졌다. 그는 민호에게 친형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혹시 다른 종류의 가족 관계일까?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다. 설마 이태식 할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있었던 건가? 왜 그렇게 비밀에 붙였을까? 노부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태준이라는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잊으셨나요? 저는 부모님이 구해주신 고아였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친아들처럼 돌봐주셨어요. 평생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을 뵙고 민호 형의 기일에 참석하려고 왔습니다. 형의 기일에 안 올 수 없었습니다. 말을 마친 태준은 노부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뒤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만 들렸다. 박순자 할머니는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 몸을 떨었다. 네, 내가 정말 그 태준이니? 고아 태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흐릿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민호가 어렸을 때 그들은 기차역에서 버려진 한 떠돌이 아이를 만났다.
그들은 그 아이를 좋아 몇 달간 돌봐주었고 그 후 아이는 다른 입양 가정으로 보내졌다. 그 유랑하는 삶이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것도 성공하고 권력 있는 사람으로 호화로운 차량들을 이끌고. 태주는 박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부모님이 저의 은인이셨습니다. 비록 몇 달만 함께 살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부유한 가정에 입양되어 인생이 바뀌었어요. 항상 친부모와 저를 돌봐주신 분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정보를 찾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최근에야 부모님이 여기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바로 오려고 했는데 마침 민호 형의 기일이었네요. 늦게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말을 마치고 태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박순자 할머니는 흐느끼며 태준을 일으켰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감동적인 상봉 장면에 놀랐다. 누구도 이태식 부부가 그토록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런 큰 선행을 베풀었을 줄 몰랐다. 이제 그 보답이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돌아온 것이다. 준혁은 옆에 서서 가슴이 감동으로 뛰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큰 봉투와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는 노부부에게 자신을 아들이라 부르며 말했다. 집을 수리하도록 사람들을 보냈는데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이제 제가 직접 와서 부모님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집을 제대로 고치고 싶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그 말에 두 노인은 기쁨과 수치심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다. 주변 사람들도 감탄했다. 이태식 부부에 대한 저주나 나쁜 징조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들에게 이제 대기업 사장이 된 입양아가 있었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가 하룻밤 만에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말이다. 이것이 그들이 새로운 행복한 삶의 장을 시작하는 순간처럼 보였다. 태준이 진정으로 돌아와 은혜를 갚으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앞에 있었다. 감정이 가라앉기도 전에 갑자기 대문 밖에서 차가운 칼날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런 누가 있나? 소문난 태준 사장이 고급 차량들을 이끌고 왔군. 모두가 돌아보니 정우성이 팔짱을 끼고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 뒤에는 어제와 같은 운전기사가 있었다. 정우성의 눈빛은 태준에게 꽂혔다가 이태식 부부를 스치듯 보았다. 마치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가족의 따뜻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다시 만나네요. 태준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정말 우연이군요. 정우성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래서 당신이 이 가족의 신비한 혁입니다. 예전에 민호 형과 같이 놀던 오늘 형의 기일에 왔습니다. 이 말에 박순자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민호의 옛 친구가 기일을 기억하고 찾아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 존재만으로도 노부부의 외로움을 덜어주기에 충분했다. 할머니는 준혁을 집 안으로 초대했다. 향이 자욱한 방에서 준혁은 경건하게 향을 피우고 영정 앞에 깨끗한 흰 꽃 한 다발을 놓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형은 살아있을 때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예전에 형은 책을 빌려주고 공부를 도와주셨는데 보답할 기회도 없이 오늘은 그저 이 꽃으로 형을 추모하고 싶었습니다. 민호에 관한 이야기는 집안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준혁은 머물러 진심 어린 감정으로 노부부의 민호에 대한 회상을 들었다. 알고 보니 민호는 책을 사랑하는 친구들 그룹이 있었고 마을 입구의 큰 나무 아래에서 만나 책과 대학 입시 꿈을 나누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공부만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이것은 민호가 준혁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꿈을 이루기도 전에 냉혹한 운명이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준혁은 고개를 숙였고 조용한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바닥을 적셨다.
방 한쪽에서는 향이 계속 타올랐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밖에서는 여전히 가늘게 비가 내리고 있었고 분위기는 더욱 처량해졌다. 향을 피운 후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태식 할아버지 가까이로 다가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누렇게 변색된 오래된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민호의 영정을 바라본 후 마치 누군가 엿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했다. 할아버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편지는 도시에 있는 민호 형의 옛 하숙집을 정리하다 찾은 겁니다. 이게 형이 갑자기 떠난 이유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듣자 박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이태식 할아버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수년 동안 민호의 죽음의 원인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경찰은 교통사고라고 결론지었지만 많은 세부 사항이 불분명했다. 이제 준혁이 뭔가 관련이 있다고 말하자 두 노인은 충격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준혁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그날 민호 형은 뛰어난 학생이었고 성격도 온화했어요. 하지만 항상 뭔가에 대해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니고 협박한다고 애매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공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형이 돌아가신 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장례식 후 하숙방을 정리하다가 이 편지를 베개 밑에서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큰 빛과 몇몇 의심스러운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메었다. 이태식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오래된 편지의 글씨는 습기 때문에 흐릿했다. 읽고 나서 할아버지의 얼굴은 참백해졌고 박순자 할머니는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눈물을 쏟았다. 그들은 편지에서 엄청난 금액, 불투명한 사업 거래, 강석진이라는 부유하고 강력한 사업가에 대한 언급을 어렴풋이 이해했다. 파편적인 정보였지만 민호가 어떤 비밀을 알게 되어 위협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했다. 민호야,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박순자 할머니는 흐느꼈다. 눈은 말라비틀어진 글씨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치 과거를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준혁이 당황해하며 말했다. 이 편지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그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보관해왔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민호 형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은 의문을 던졌다. 이태식 할아버지는 충격으로 넋이 나간 듯했다. 그의 마음은 예상치 못한 소식에 혼란스러웠다. 모든 2년 동안 그들은 아들이 불운한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 뒤에 어떤 음모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 민호가 협박을 받았을까? 강석진이란 부자는 누구고 왜 그의 아들이 큰 돈과 연루되었을까? 수많은 질문이 노부부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렸다. 준혁도 마찬가지로 당황했다. 그는 민호의 가족에게 오래된 상처를 되살리게 했다는 걸 알았지만 진실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민호가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게 해야 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왜 엄마에게 더 일찍 말하지 않았니, 민호야? 왜 혼자 짊어졌니?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이야기가 한창일 때 갑자기 밖에서 날카로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반들반들한 검은 차가 낡은 대문 바로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다. 그는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주변을 둘러보며 가난한 광경을 보고 경멸의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녹슨 철제 대문을 열고 현관으로 걸어왔다. 이태식 부부 앞에 우뚝 서서 이태식 씨죠? 그 남자의 목소리는 깊었지만 냉정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우성입니다. 당신 아들의 옛 사업 파트너죠. 사업 파트너라는 말에 박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고
준혁을 당황스럽게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그들의 아들이 사업 파트너를 가지게 되었을까? 정우성이라는 남자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타오르는 향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이 민호군의 기일이군요. 향을 피우고 싶습니다. 예전에 민호군과 저 사이에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 일찍 떠났죠. 말을 마친 후 정우성은 조심스럽게 제사상으로 다가가 향을 피웠다. 그의 모든 행동과 태도는 공손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정우성의 등장은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다. 준혁이 민호의 학창시절 친구라면 정우성은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처럼 보였다. 이것은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편지에 언급된 강석진과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그 자신이 어떤 수상한 활동에 연루된 것일까? 두 분께 민호의 죽음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이 말을 이었다. 사실 민호는 매우 재능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정우성은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두 분께서 민호를 추모하는 저의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말을 마치고 그는 운전기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운전기사는 즉시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왔다. 아마도 과일, 향, 꽃, 심지어 돈 봉투까지 들어있을 것 같았다. 예상치 못한 관대함에 당황한 노부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낯선 사람의 선물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의 기일에 손님을 쫓아내는 것도 꺼려졌다. 저희 집은 가난해서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주저하며 말했다. 하지만 정우성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임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문득 정우성은 준혁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죠?